안녕하세요. 고용수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좋은 책 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아마도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책 추천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책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올해 마지막을 이렇게 훌륭한 책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이런 좋은 책과 함께 마무리 하시면서 내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좀 특이하죠? 예, 그렇죠? 근데 우리 와이프도 특이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애를 둘 낳았는데 둘 다 독특해요. 그리고 제 주변을 쭉 돌아보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각자마다 다른 점들이 있고 특별한 점이 있고 제 기준에는 좀 이상한 점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린 다를까요? 무엇이 우리를 특별히 만드는 것일까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과학적으로 답변을 주는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의 이제 판권을 살 때 여러분께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훌륭한 교수님, 이게 이제 저자분이 빌 설리번 교수님이거든요. 훌륭한 교수님의 책은 기본적으로 좀 믿음이 가지만 그 훌륭한 교수님이 첫 책을 썼을 때에는 좀 두근두근 거린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훌륭한 연구자 또 훌륭한 교육자를 하더라도 훌륭한 작가라는 보증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경력이 무엇이냐면 이렇습니다. 윌리엄 빌 설리먼 주니어는 인디애나 폴리스의 인디애나 의과대학 교수다. 인디애나 의과대학 교수님이시고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세포생물학과 분자생물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국 굴지의 제약사 일라이 릴리앤드 컴퍼니에서 2년 동안 일했으나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일하기 위해 학계로 들어왔다. 지금은 인디애나 의과대학 미생물학과에서 유전학 전염병을 연구하고 있다.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분 감사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정형화된 과학 논문을 쓸 때는 글귀를 막히는 경우가 드물다. 이분이 이런 직업이시고 또 이 분야에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과학 논문을 쓰는 것은 생각보다 본인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은데 하지만 대중과학 서적을 쓰는 동안에는 여러 번 글귀를 막혀 고생했다. 이게 되게 솔직한 고백이고 이게 맞습니다. 분야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대중 서적을 이렇게 너무 폄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 다 효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논문을 일반인이 어떻게 읽어요? 어렵잖아요. 이거를 잘 이렇게 풀어서 대중에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교수님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말콤 글래드웰 같은 사람은 본인이 과학자가 아니지만 연구자가 아니지만 정말 좋은 연구들을 자기의 어떤 글발로 잘 이렇게 만들어서 소개시켜 주고 있잖아요. 그런 부류가 저죠. 저 또한 제가 무슨 뭐 박사나 하고 연구자는 아니지만 제가 공부하고 읽고 있던 그 논문들이나 과학적 사실들을 제가 잘 엮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책을 쓰는 사람인데 그만큼 대중서적을 쓰는 거는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인이 설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디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지만 대중과학 서적을 쓰는 동안에는 여러 번 글귀를 막혀 고생했다. 이런 인지 장벽을 녹여줄 아니면 적어도 그 장벽을 잠시나마 있게 도와줄 맛있는 묘약을 만들어준 인디애나 폴리스 맥주회사 니베이트 브루잉의 천재들에게 감사한다. 되게 위트가 있는데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 책에 나왔다. 술김에 나온 책이다. 술을 먹고 자기의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대중서적 썼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다행스럽게 정말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건 여담이긴 한데 이 책의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여기 이제 과학적 사실이 되게 많은데 중간중간에 이 그 빌 설리번 교수님의 위트가 중간중간 막 나와요. 근데 뭐랄까 저 억누른 느낌? 이분이 그 뭐랄까 이렇게 드립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과학책을 써야 되고 또 그래도 이 책의 내용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이제 드립을 치면은 책의 어떤 정체성이 이제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참지만 또 본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감사임을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드립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유쾌하신 분이고 그리고 정말 이런 분은 책
뿐만 아니라 직접 이렇게 뵙고 싶어요. 직접 뵈서 얘기를 해보면 정말 더 즐거운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번역도 김성원 번역가님이 하셨는데 이분 경력이 뭐가 있냐면 한국과학기술도서상 번역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번역도 믿고 읽으시면 될 것 같고, 목차를 보면 대충 이제 이 책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1장은 나의 창조주와 만나다, 2장은 나의 입맛과 만나다, 우리 입맛, 3장은 나의 식욕과 만나다. 오늘 요 식욕 얘기를 좀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나를 특별한 나로 만드는 세 가지를 이제 이 식욕 파트만 놓고 얘기를 할 거예요. 4장은 나의 중독과 만나다. 유독 중독에 약한 사람이 있고 유독 중독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나의 기분과 만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이렇게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 우울한 사람. 이게 왜 그럴까? 나의 악마와 만나다. 정말 폭력적인 사람들.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혹은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악마가 있나? 했을 때 그런 어떤 그런 악마 같은 그 심성, 악마 같은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유발하는 특별한 그 무언가가 있는가? 나의 짝과 만나다. 이거는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이거를 난 왜 이런 스타일 좋아하고 난 왜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까? 막 그런 것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정신과 만나다. 특히 여기는 우리 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특별히 왜 어떤 사람은 IQ가 높은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나의 신념과 만나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운명의 과학 책에서 봤던 내용도, 그리고 제가 항상 명저라고 소개시켜드리는 바른 마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이 몸속에 우리는 왜 특정 신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왜 우리가 특정 종교를 따르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의 미래와 만나다. 나를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얼핏 보면 그런 것들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나란 존재는 그냥 고정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또 기술적으로도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일단은 앞부분은 책이니까 책에서 이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쓴 그 목적에 대해서 나온 부분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식욕과 만나다 이 편을 제가 몇 군데를 읽어드리면서 나를 특별한 나로 만드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 그 서문에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왜 이 책을 읽어야 되는가? 앞부분에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저자분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면서 나는 생명의 진정한 작동 방식을 독특한 관점으로 보게 됐다. 이 내용 보면서 이분이 이 생명과학 분야에 되게 권위 있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의 행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숨은 힘에 대해 연구하다 보니 우리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거의 모두 틀렸다고 확신하게 됐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한 메타인지가 되게 낮다. 그런 걸 알게 됐다. 그로 인해 우리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우리의 잘못된 자아감이 우리의 개인적, 직업적, 사회적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 우리가 인간의 행동에 대해 집단적으로 오해하는 바람에 발전이 지연되고 교육, 정신건강, 사법체계, 전세계 정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숨겨진 힘을 세상에 드러낸다면 우리의 행동에 대해 중요하고도 새로운 통찰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엄두도 내보지 못할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다. 쟤는 왜 그래? 하면서 나랑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잘못된 평가, 폄하하는 거, 이런 것도 사라질 수가 있고, 또 내 자신에 대해, 또 우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죠? 교육, 정신건강, 사법체계, 전세계 정치에도 부정적 영향보다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또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면서 우리 각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또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또 각자에게 맞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 책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상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아니 더 정확히는 얼마나 적은 통제력을 갖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런 것을 암으로써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나아가 더 행복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된다.
비만, 우울증, 중독을 보이지 않게 뒷받침하는 생물학적 이유를 검토하고 그런 지식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일부 사람이 사람도 죽일 정도의 공격성을 보이는 진짜 이유를 알고 이런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는 잠재적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과 끌림에 대해 과하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을 탐구하고 이런 것을 교훈 삼아 인간관계를 증진할 방법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치적 견해 차이를 비롯해 신념의 심리학에 대해서도 자세히 파고들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디 우리가 통찰력 넘치는 이성보다 맹목적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나답게 만드는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바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그래서 유전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 유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를 알게 되면 애가 못돼 먹어서 혹은 애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게을러서 참지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우리가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먹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먹는 이유.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도저히 뿌리칠 수 없을 만큼 유혹적이다. 우리는 정크푸드를 거부하기가 너무도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음식에 대한 갈망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마트폰에는 배터리 잔량 표시가 있기 때문에 언제 충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우리 몸에서는 일련의 호르몬이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위가 비어 있으며 위장과 세포들은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을 분비한다. 그럼 이 호르몬이 뇌로 이동해서 이렇게 소리 지른다. 밥 줘! 우리가 음식으로 몸을 충전하기 시작하면 그렐린 수치가 떨어지면서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식사를 한 후에 찾아오는 만족스러운 기분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라는 포만 호르몬 때문이다. 이 우아한 호르몬 사이클은 생화학 신호를 통해 언제 얼마나 먹을지 조절한다. 일부 사람들이 과식을 하는 이유는 이런 배고픔 포만 호르몬 시스템을 방해하는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이다. 그럼 배터리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더 이상 감지하지 못하는 스마트폰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 식욕 조절과 관련 있는 유전자는 생쥐에서 처음 확인됐다. 이 얘기를 듣고 좀 놀랄 수도 있겠다. 뚱뚱한 쥐가 마룻바닥을 뒤뚱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가? 아마 한 번도 없을 것이다. 너무 살찐 쥐는 포식자를 발견해도 빨리 달아나기가 어려워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1949년에 과학자들은 한 배에 태어난 다른 날씬한 형제들과 함께 우리 안을 돌아다니는 비만 생쥐 한 마리를 발견하고 아주 놀랐다. 순전히 우연에 의해 렙틴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안고 태어난 것이다. 이 생쥐는 오비오비라는 비만 생쥐 품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생쥐들은 더 이상 렙틴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을 절대 느끼지 않는다. 놀랍게도 연구자들이 한 오비오비 생쥐에게 렙틴을 주사해 보았더니 과식을 멈췄다. 오비오비 생쥐에게 쿠키를 주면 더 많은 쿠키를 원하기 마련이고 오비오비 생쥐에게 렙틴을 주면 포만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1998년에 연구자들은 렙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병적 비만이 있는 몇몇 환자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뭐요? 1998년에 렙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병적 비만이 있는 몇몇 환자에게도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오비오비 생쥐와 이들 환자 사이에 또 다른 기이한 유사점은 생식과 관련이 있다. 오비오비 생쥐는 시기를 제한하거나 렙틴을 보충해서 교정해주지 않는 한 불임이다. 그런데 렙틴이 결핍된 비만 환자도 절대 사춘기를 거치지 않는다. 지방세포에 의해 생산된 렙틴은 체질량을 알려주는 지표다. 몸이 육중해져도 렙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뇌에서는 이것이 생식이 가능할 만큼 지방이 충분히 비축되지 않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사람과 생쥐에서 렙틴 돌연변이가 대단히 드문 이유다. 오비오비 생쥐의 사례에 보았듯이 렙틴 대체 요법을 통해 병적 비만 환자를 거의 정상적인 체중으로 되돌려 놓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춘기를 유도하고 가입 능력을 회복하는 데도 성공했다. 맞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는 걸 좋아하는데 몸이 망가져도 막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후천을 만드는 습관, 그 영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유전적으로 돌연변이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과식을 할 수밖에 없는 병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치료를 했더니 회복했던 얘기죠. 어떤 다른 어떤 습관을 고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런 치료를 통해서 고쳤다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를 들리기는 하는데 렙틴 보충제만 복용하면 누구든 체중을 감량할 수 있을까? 미안하지만 그 대답은 아니오다. 렙틴 치료는 렙틴이 결핍되어 있는 극소수 사람에게만 도움이 된다. 사실 비만인 사람 대부분 저소량의 렙틴을 몸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뇌가 렙틴의 효과를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세포들이 뇌에게 이제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뇌가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다. 당신도 추측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호르몬 또는 신경 전달 물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신호 문제를 받아줄 수용체가 존재해야 한다. 마치 투수가 던진 공을 받아줄 포수의 글러브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LEPR, 렙틴 수용체는 렙틴을 위한 소수의 글러브처럼 작동하는 유전자다.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해도 렙틴의 포만 신호가 지장을 받을 수 있다. DBDB라고 하는 또 다른 유형의 비만 생쥐는 렙틴 수용체의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사람에게도 이런 경우가 발견된다. 많지는 않지만 소수의 비만 환자들이 렙틴 수용체 결핍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배가 불렀다는 신호를 절대 받지 못한다. 뭐죠? 배가 불렀다는 신호를 받지 못한대요. 그래서 이들이 과식을 멈추기는 사실 불가능하다. 포만 신호가 계속해서 녹화하고 있지만 절대 문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비만에 좀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소수인 분들은 어떻든 유전자 문제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내 습관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유전자가 있는 것인가 라는 걸 구분을 못하면 어떻죠? 이런 유전자가 있는 분들은 바꾸기가 거의 힘든 거예요. 따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를 먼저 알아야지만 거기 적절하게, 그러니까 메타엔진가 뭐죠? 메타엔진가 높아야지만 거기에 맞는 좋은 전략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유전자가 문제인 건데 내 그냥 단순 습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 바라봤을 때 순전하게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 때문이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유전자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렙틴은 또한 알파 멜라닌 세포자극 호르몬이라는 또 다른 포만 호르몬의 생산을 촉진한다. 이 호르몬은 식사를 한 후에 포만감을 느끼는 데 도움을 준다. 이 호르몬을 받아서 반응하는 수용체를 MC4R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어린 나이에 비만이 생긴 사람들에게 이 유전자 근처에 DNA 돌연변이를 확인했다. 이상하게도 렙틴 돌연변이가 사춘기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식과 섹스 사이에서도 MC4R과 관련된 또 다른 이상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과학자들은 MC4R과 결합해서 비만인 포만감을 느끼게 도와주리라는 생각에 알파 MSH와 비슷하게 생긴 다양한 화합물을 개발했다. 그런데 이 소위 MC4R 작용제라는 것 중 일부가 발기를 자극하는 속성을 가진 것을 밝혀졌다. 성에 대한 욕구를 발생시킨다는 의미다. 만약 언젠가 이 약이 체중 감량용으로 사용된다면 식사 후 허리띠를 풀어야 했던 남자들이 여전히 허리띠를 풀겠지만 그 이유는 달라져 있을 것이다. 덜 먹고 운동은 더하니 일거양득이다. 이런 게 이분 드립이에요. 원래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얘기 계속 나옵니다. 시덥지 않은 농담이었지만 이 사례는 우리의 식욕을 뒷받침하고 있는 유전학이 대단히 복잡하다는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과학자들의 밥상 위에 차려진 것은 많지만 과연 이런 약물이 칼로리 수입과 지출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섭식 행위의 호르몬적 측면을 조절하는 유전자에 더해 밥을 잘 먹고 난 후에 좋은 느낌을 조절하는 유전자도 있다. 연구자들은 TAQ1A라는 유전자 변이가 뇌의 도파민 수용체, 보상을 느끼는 데 관여하는 수용체의 양을 줄여 비만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대부분의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을 먹어야 똑같은 도파민 보상을 느낄 수 있다. 더 많이 먹어야 도파민 보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연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유전자는 우리의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 일부 사람의 경우 식욕은 자제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일부 사람들은 식욕이 자제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 문제지.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타고난 DNA 때문에 개걸스러운 식탐을 가진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렇다면 DNA가 음식 섭취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통제를 벗어난 문제가 생겨서 그에 따른 행동 변화로 체중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 과학자들은 뇌 종양이나 뇌진탕으로 체중이 늘거나 줄어드는 환자의 사례를 대단히 많이 보고 있다. 거기에 더해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조절하기 위해 전기 자극을 주는 뇌 임플란트를 이식한 사람 중에는 갑자기 폭식한 사람이 있다. 유사하게 생쥐의 특정 뇌 영역을 자극하면 몇 초 안으로 먹이를 신속하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한다. 이런 친구들은 식이 습관에서 뇌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섭식 행위를 조절하는 뇌 영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이후에는 체중 문제를 치료할 새로운 방법이 탄생할지도 모른다. 2018년에 컬럼비아 대학교의 신경생물학자 찰스 주커는 생쥐 내에서 특정 뉴런들을 조작해 단맛에 대한 선천적 욕망과 쓴맛에 대한 혐오를 둘 다 지우는 데 성공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당신의 뇌호르를 새로 배선해서 초콜릿 케이크보다 브로콜리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 앞부분에 이런 챕터가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좋아하는 이유, 브로콜리를 싫어하는 이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우리를 우리답게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하고 힘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 유전자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환경입니다. 특히 이 환경과 유전자의 상관관계, 후성 유전체를 통해서. 자, 부모님은 당신의 식욕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이것도 재밌습니다. 어떤 유전자에서 생긴 작은 사고가 사람의 식욕 조절 능력과 대사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비만병 유형증 앞에서 등장했던 이런 단일 유전자에서 일어난 돌연변이에 의한 것은 10% 미만으로 추정된다. 어쩌면 DNA 돌연변이보다는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 앞부분의 후성 유전체가 무엇인지 잘 간략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부분 책을 보면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환경에 존재하고 있는 무언가가, 환경에 존재하는 무언가가 비만을 용이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전자 발현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게 후성 유전체 메커니즘입니다. 뭐죠? 환경이 유전자 발현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개념을 뒷받침 하던 우리가 먹는 음식이 유전자 발현을 바꾸어 식욕, 대사, 질병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나와 있다. 식생활이 유전자 발현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눈에 띄는 관찰 중 하나가 듀크 대학교 의료센터의 생물학자 랜디 저틀의 연구에서 나왔다. 저틀과 다른 연구자들은 생주의 아구티라는 유전자를 연구해서 임신 기간 동안 어미의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증해 보였다. 그럼 이 아구티 유전자의 역할은 대체 무엇일까? 생주의 털을 금색으로 물들이는 역할을 한다. 잠깐 뭐라고? 아무래도 금색 털에서 어미의 식단으로, 그리고 거기서 다시 새끼의 식욕 변화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듯하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 새로 구성된 유전자 팀은 바로 팔을 걷어붙이고 새끼를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그 과정에서 정교한 연쇄 반응이 펼쳐지면서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대단히 질서정연한 절차를 통해 켜지고 꺼지게 된다. 첫날부터 어미의 자궁이 제공하는 환경은 새끼가 나아가서도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새끼 유전체를 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한다. 자연은 어미가 임신한 동안에 경험하는 환경이 새끼가 살아갈 환경과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그래서 아기를 바깥 세상에 대비시키기 위해 태어나기 전부터 새끼의 일부 유전자에 대해 활성의 수준을 미리 프로그래밍 해놓는다. 이것을 태아 프로그래밍 혹은 출생 전 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머릿속에서 생쥐를 떠올려보라. 아마도 갈색 털로 덮인 에너지가 넘치는 작은 털복숭이 설치류가 떠오를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쥐는 이런 모습이다. 하지만 가끔 생쥐가 금색 털을 갖고 태어나 커다란 털 뭉치 같은 모습으로 자라기도 한다. 이 노란 금색 털의 생쥐는 비만, 당뇨, 암 등을 비롯한 병에 잘 걸리는 성향이 있다. 정상 생쥐와 노란색 생쥐에는 차이가 있다. 노란색 생쥐는 자신의 아구티 유전자가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생쥐의 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간 부분이 노란색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생쥐의 아구티 유전자가 언제 켜졌는지 말해준다. 그리고 노란 부분과 나란히 있는 갈색 털 부분은 아구티 유전자가 언제 꺼졌는지 말해준다. 어떤 생쥐에서는 아구티 유전자가 한 번도 활성화된 적이 없어서 털이 완전히 갈색이다. 노란 생쥐의 경우에는 아구티 유전자가 한 번도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피 전체가 황금색으로 덮인다. 앞에서 알파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포만 호르몬에 대해 얘기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다른 많은 호르몬과 마찬가지로 알파 MSH는 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알파 MSH는 먹고 난 후에 배가 부르게 하는 기능 외로 털의 색깔을 어둡게 만드는 역할도 한다. 아구티 단백질은 알파 MSH가 모낭세포의 알파 MSH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털이 노란 금발로 남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금발 생쥐들에게는 더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 노란 털 생쥐들에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구티 단백질은 알파 MSH가 뇌세포의 MC4R 수용체와 결합하는 것도 방해하고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지 못해 과식하게 된다. 하지만 의문이 들 수 있다. 아구티 유전자는 모든 생쥐가 가졌는데 어째서 일부는 갈색 털의 날씬한 몸이고 일부는 노란 털의 뚱뚱한 몸을 가졌을까? 털 색깔과 장내 건강 문제의 차이는 아구티 유전자가 언제, 얼마나 활성화되었느냐에 달려있다. 당신도 예상했겠지만 노란색 비만 생쥐가 낳은 새끼는 꼭 어미처럼 털색이 노랗고 건강이 좋지 않은 성체로 자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발견이 있다. 어미가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식단을 고쳐주면 날씬하고 건강한 갈색 털의 생쥐가 나온다는 것이다. 뭐요? 어미가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식단을 고쳐주면 날씬하고 건강한 갈색 털의 생쥐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체 무슨 마법이란 말인가? 그 비결은 어미의 식단에 DNA 메티로아를 강화해주는 영양분, 엽산, 베타민 등등등을 보충하는 것이었다. DNA 메티로아를 통한 화학적 변화는 유전자의 활성을 잠그는 역할을 한다. 식단을 통한 DNA 메티로아로 침묵하게 된 유전자 중 하나가 아구티 유전자였다. 아구티 유전자가 침묵하자 노란 털에 비만한 어미에게서 태어난 새끼가 갈색 털을 갖게 되었고 알파
MSH 수용체를 차단하는 아구티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과식도 하지 않았다. 이 놀라운 연구는 식욕과 관련해서 몇 가지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첫째, 발달 중인 태아의 DNA는 어미가 살고 있는 환경에 새끼도 대비할 수 있도록 태어나기 전부터 활발히 프로그래밍 되고 있다. 이런 태아 프로그래밍은 부분적으로 어미의 식생활에서 오는 신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식생활이 어미가 몸담은 환경을 말해주는 대리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둘째, 어미가 임신한 동안에 먹는 것이 새끼의 DNA 메티로와의 변화를 가져와 새끼에게 영속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식이 보충제를 먹을 때는 의료 종사자들이 권하는 것을 말고는 주의해야 한다. 이런 성분이 태아의 DNA에 어떤 작용을 할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가 엄마와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긴 하지만 그렇다고 엄마나 아빠처럼 유전자를 발현하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란털의 아구티 어미 쥐가 뚱뚱하다고 해도 그 새끼가 꼭 이런 운명을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런 개념이 역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유전자 그리고 유전자 발달 기간 동안에 후손 유전적 통제를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면 태어날 아기의 건강을 위한 최적의 산모 프로그램의 지침이 마련될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나를 나답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환경입니다. 어떤 환경이요? 그 환경의 유전자도 바꾸는, 정확히 유전자를 바꾸는 것보다 유전자 발현을 시키는, 특히 이건 좀 극단적 사례죠. 극단적 사례지만 매우 중요한 사례입니다. 뭐죠? 엄마가 임신 중에 무엇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아이의 그 DNA의 발현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뭐죠? 원래 금색 털에 쥐새끼가 나와야 되는데 뭐죠? 갈색 털에 쥐새끼가 나올 정도로 그 태아의 상태에 있을 때 부모가 어떤 걸 먹느냐,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임신 중에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죠. 근데 엄마만 조심해야 되냐? 아빠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장차 아빠가 될 사람이 남자 쪽은 상관없겠지 라 생각하고 돼지고기 안심 요리와 3층 브라우니 아이스크림 앞에서 너무 맘 놓고 있을지 모르니 아빠의 식생활 습관 역시 정자의 후손 유전적 프로그램을 통해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줘야겠다. 호주 뉴 사우스 웨일스 대학교의 약학자 마가렛 모리스의 2010년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단을 먹인 수컷 쥐에서 태어난 암컷 쥐가 인슐린에 문제가 있어 체중이 늘고 지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 정크푸드를 즐기는 아빠 쥐에서 나온 딸들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 인슐린 생산을 담당한 췌장 속 도세포에서 600개 이상의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발현되었다. 사람은 어떨까? 체중이 사람 정자 유전자 발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의 생물학자 로마인 바레스는 많은 남성과 비만 남성 모두에게서 기증받은 정제 표면에서 DNA 메티라 패턴을 조사해 보았다. 2015년 연구에서 그의 연구는 많은 남성과 비만 남성에서 나온 정자 사이에서 9,000개 이상 유전자의 메티라가 다르게 이루어졌음을 발견했다. 이 정도면 대단히 많은 유전자다. 그리고 그 중에는 MC4R처럼 식욕 조절과 관련이 있다고 이미 의심받은 유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뇌의 식욕 조절 회로 배선에 영구적 변화를 가져온다. 식습관을 고치기가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이유도 이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바레스와 그 동료들은 비만 남성의 체중 감량을 위한 위우회수를 받기 전으로 정자의 DNA 메티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우회수 1년 후에 MC4R 같은 유전자에서 DNA 메티라 변화가 감지됐다. 이는 정자 DNA에 생긴 변화를 역전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서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달리 비만이 있는 남성의 정자에서 일어나는 DNA 메티라가 자녀에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 모든 연구들은 아빠의 식습관이 자녀의 식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득력인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영향은 당신의 DNA 중 절반이 아직 아빠의 사타구니 근처에서 헤엄치던 시절에 일어난 것이다. 장차 아빠가 되는 사람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임신 전에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켜야 할 사람이 엄마만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걸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리지만 30살 되기 전에 28살 전까지는 거의 책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식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이걸 좀 알고 있었다면 애 낳기 전에 더 몸 건강을 식습관을 신경 썼을 텐데 물론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빠가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당연히 그걸 이제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우리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뭐 이거 지난 일이니까 지금 잘 키우면 되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 책을 일찍 읽었으면 좀 더 그때보다는 좀 더 제 먹는 거나 생활 습관을 좀 더 건강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유전자, 두 번째는 환경. 특히 어떤 환경이요?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유전자의 어떤 영향력을 바꾸는, 그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우리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거는 정말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 이 책에도 나오는군요. 장내 미생물. 여러분,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저희가 처음에 이걸 설명했을 때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어떤 분은 심지어 이게 비과학적이다라까지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장내 미생물의 영향력이 더 커졌으면 커졌지 줄어들지 않았어요. 연구를 하면 할수록 장내 미생물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이 처음에는 요만큼이었다 지금은 거의 절대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장내 미생물, 또 다른 존재가 나를 나답게 만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드릴게요. 장내 세균은 어떻게 우리의 식욕을 쥐고 흔드는가? 우리의 장내 세균청도 식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 체인지라 믿는 과학자가 많아지고 있다. 그냥 막연한 추측이 아니다. 무균 생쥐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무균 생쥐는 완전한 무균 환경에서 태어나 길러지기 때문에 몸의 내부와 외부에 미생물이 전혀 없다. 지구상 그 어떤 동물도 이렇게 순수하지는 못하다. 이 멸균 생쥐는 결벽증 환자의 꿈과 같은 삶을 살지만 이 정도의 순수성을 지키려면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른다. 무균 생쥐는 뼈만 남을 정도로 앙상하고 면역계에도 결함이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도 적절히 반응하지 못한다. 무균 생쥐에서 나타나는 비정상성은 놀라운 개념을 입증했다. 장내 세균은 그저 우리 몸의 무임승차한 방랑자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과 안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없는 삶은 우리가 알던 삶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무균 생쥐의 장에 미생물이 자리 잡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생쥐에게 지저분한 짓을 해야 했다. 정상 생쥐의 맹장, 대장이 시작되는 부위 속에 든 내용물을 조금 채취해 무균 생쥐 털 위에 묻힌 것이다. 무균 생쥐는 털 손질을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세균이 잔뜩 든 냉장 속 찌꺼기를 받아 먹게 되었다. 그렇게 털 손질을 한 후에는 무균 생쥐가 세균 잔뜩 생쥐가 되었다. 바싹 마른 무균 생쥐는 이렇게 정상적인 생쥐의 장에서 채취한 세균을 스스로에게 접종하고 2주 만에 상당히 체중이 불었다. 놀랍게도 이 세균 접종 덕분에 깡 말랐던 생쥐가 그 세균을 기부해준 생쥐만큼이나 정상적인 모습이 되었다. 이런 체중 증가는 식욕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기존의 무균 생쥐가 정상적 생쥐로부터 세균을 접종한 후에는 오히려 먹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 세균들이 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무균 생쥐가 정상 체중이 되었을까? 주의 사료에 존재하는 복잡한 식물성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유전자를 탑승시킨 것이다. 이제 이 생쥐는 세균이 제공하는 개선된 소화 서비스 덕에 덜 먹고도 더 많은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모든 장내 세균이 다 똑같은지 검증해 보겠다는 무모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만약 무균 생쥐에게 오비오비 생쥐 같은 비만 생쥐의 장내 세균을 먹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비오비 비만 생쥐로부터 세균을 얻은 무균 생쥐는 체중이 많이 불었고 곧 세균을 기증한 생쥐와 비슷해졌다. 무균 생쥐가 정상 생쥐로부터 세균을 얻었을 때는 거의 30% 지방이 더 붙었지만 비만 생쥐로부터 세균을 얻은 경우에는 50%까지 더 붙었다. 그 결과는 날씬한 생쥐와 뚱뚱한 생쥐의 장내 세균이 실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 세균들은 내장을 넘어 체중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발휘한다. 우리가 지금 식욕과 체중 이 부분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책은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이러한 관점을 보는 거예요. 유전자, 환경, 장내 미생물. 이런 성부적 연구에 영감을 받은 연구자들은 몸집의 크기가 서로 다른 생쥐에 사는 세균들의 종류를 지도로 작성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도 그와 비슷하게 사람 몸속에 사는 미생물을 조사하는 인간 미생물군 유전체 프로젝트라는 연구에 착수했다. 아직 연구 결과가 계속 올라오고 있지만 탐험가들이 숲에서 만난 동물이 사막에서 만난 동물과 같지 않듯 과학자들도 날씬한 뱃속과 비만한 뱃속에 사는 세균의 유형에서 차이를 발견하고 있다. 예를 들면
비만한 생쥐는 후벽균이라는 세균이 더 많고 의강균이라는 세균이 더 적다. 후벽균과 의강균에는 포유류 내장에 흔히 존재하는 서로 다른 유형의 여러 가지 세균종이 포함된다. 후벽균은 의강균에 비해 음식에서 더 많은 칼로리를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지방 비축분을 따로 꾸르기가 더 쉬워진다. 대부분의 연구는 사람이 비만해서 의강균, 후벽균 비율이 감소하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불균형한 식단은 불균형한 미생물총과 관련이 있다. 워싱턴 대학교의 선구자 미생물총 과학자 제프리 고든이 2009년에 진행한 실험에서는 비만인 쌍둥이와 날씬한 쌍둥이의 장내 세균을 비교해 383개의 세균 유전자에서 차이점을 발견했다. 비만 참가자에서는 이들 유전자의 75%가 방선균류라는 세균에서 나온 것이었고 25%는 후벽균에서 온 것이었다. 비만 참가자에게는 의강균에서 온 유전자가 감지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날씬한 사람에서는 이들 유전자의 42%가 의강균에서 온 것이었다. 날씬한 사람과 비만인 사람 사이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이 세균 유전자 중 상당수는 대사와 관련이 있었다. 식생활, 체중, 미생물총의 구성 사이에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추가 증거도 나와 있다. 피렌체 대학교의 생물학자 파울로 리오네티는 유럽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과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미생물총을 비교해 보았다. 예상대로 이탈리아 피렌체의 아동들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 있는 볼폰 마을의 아동보다 몸무게가 더 나갔다. 흥미롭게도 리오네티의 발견에 따르면 대체로 탄수화물, 지방, 소금이 많이 든 서구식 식단을 먹는 피렌체 아동은 대부분 후벽균을 가지고 있었다. 볼폰의 아동은 여전히 인류 초기 선조들이 먹던 것과 비슷한 음식을 먹을 것이라 보았다. 대부분 과일과 채소였고 단백질은 가끔 먹는 육류, 달걀, 곤충에서 얻는다. 볼폰 마을 아동의 미생물총에는 의강균이 훨씬 많았고 이탈리아 아동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 속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바로 포레보텔라 자일라니 박터다. 두 세균 속 모두 식물성 음식의 섬유질을 소화하는 전문가다. 우리 장에서 수용하는 세균의 유형은 식생활의 반응에 신속하게 바뀐다. 날씬한 사람이 칼로리가 더 많은 식단을 먹기 시작하면 의강균이 줄면서 후벽균이 급속히 늘어난다. 그래서 식품에서 훨씬 많은 칼로리를 뽑아내게 된다. 정크푸드를 즐겨 먹으면 장내 세균의 균형이 지방 생성을 촉진하는 종류로 급속히 바뀌어 악순환 고리에 빠질 수 있다. 이야기가 후벽균이 너무 많이 든 생쥐의 뱃속처럼 복잡해졌다. 뚱뚱한 생쥐에서 채취한 세균이 바싹 마른 무균 생쥐의 몸집에 불려 좋긴 한데 그럼 사람에게서 채취한 세균을 생쥐에게 접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연구 다양하게 합니다. 2013년 고든의 연구진은 두 쌍둥이로부터 장내 세균을 채취했다. 쌍둥이 중 한 명은 나머지 한 명보다 훨씬 체중이 많이 나갔다. 그러다 놀랍게도 비만에 있는 쌍둥이의 장내 세균을 무균 생쥐에게 이식했을 때는 생쥐가 뚱뚱해졌다. 반면 마른 쌍둥이의 장내 세균은 무균 생쥐에게 이식해도 의미 있는 체중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고든과 동료들은 실험 조건을 살짝 바꾸어 마른 쌍둥이의 세균을 이식한 무균 생쥐를 뚱뚱한 쌍둥이의 세균을 이식한 무균 생쥐와 같은 우리에 넣어보았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려면 대다수의 사람은 조금은 불쾌해 여길 수 있는 생쥐의 습관을 하나 알고 있어야 한다. 생쥐는 다른 생쥐의 대변을 먹는다. 하지만 이런 습관 때문에 같은 무리에 넣어두면 자연스럽게 대변 이식을 한 효과가 생긴다.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뚱뚱한 쌍둥이의 장내 세균을 이식한 생쥐도 마른 쌍둥이의 세균을 가진 생쥐가 배설한 대변을 섭취하면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날씬한 쌍둥이의 장내 세균은 체중 증가를 예방하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이다. 제가 이제 책을 쭉 읽어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선택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유전자, 환경, 장내 미생물 그리고 이 세 간의 긴밀한 관계, 복잡한 관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자신에 대한 메타엔진을 높일 수 있고 우리 인간에 대한 메타엔진을 높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끔 전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와 우리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면서 내 자신과 인간을 타인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을 인문학을 했을 때 우리 전통적인 인문학의 정의가 아니라 문사처를 의미하는 그런 인문학이 아니라 인간을 연구하는 인문학을 봤을 때 이런 책이 진정한 인문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게 되면 인간을 더 사랑하고 포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마지막 이 책 같이 함께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인문학적 소양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메타인지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